예. 앞전에서 이 중국하고 러시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러시아 이야기를 조금 좀 준비해 놨던 거를 못 했는데 이게 북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러시아에서 한번 그 경험했던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994년 가을에 그 한국 군함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그 러시아 함대의 그 아주 꽤 괜찮은 군함들, 뭐 길이가 170m쯤 되는 그런 군함들이 그 부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국이 이제 사이가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해군이 답방을 했었는데 답방을 했을 때 한번 그 같이 가가지고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며칠 있으면서 그때 그 경험했던 것들을 정치 체제론 또는 뭐 국제 정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그 블라디보스톡이 마치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길에 가운데에는 노란 줄 긋잖아요. 이렇게 서로 뭐 중앙선. 그리고 또 한쪽에 그 하얀 선으로 해가지고 이 차선을 구분했는데 그 길거리에 차선을 나타내는 아무런 줄이 없습니다. 그 내가 소련군 장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줄이 없냐 그랬더니 줄이 없는 게 아니라 페인트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줄을 걸 수 있는 페인트도 없었다. 그리고 거기 큰 그 잠수함이 한 척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물어봤습니다. 저기 그 잠수함이 있는데 저게 약간 삐뚤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소련 해군 장교가 삐뚤어 돼 있는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삐뚤어 서 있냐 그랬더니만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군함도 똑바로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고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면은 뭐 계속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뭐 그 전투기 포금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군사 훈련은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국 해군이 갔기 때문에 그 소련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환영 파티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 시민들이 막 오는데 그 러시아의 그 젊은 한 15살에서 20살 뭐 채 못 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온 이유가 보니까 와서 그 양담배 한 갑 얻으려고 그래서 그때 뭐 말보로 이런 담배를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말보로를 많이 갖고 와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초콜릿 던져주고 그러는 그 기분을 거꾸로 느꼈습니다. 이 강대국이 망하니까 한국은 뭐 강대국은 아닌데 이 약한 나라한테 이런 껌까지 얻어먹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그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수들하고 기자들 수십 명이 따라갔습니다. 한 교수님이 화장실 좀 가겠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러시아 장교들이 막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안 가르쳐주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막 그러더니만은 결국은 가르쳐줘서 갔는데 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령관이 근무하는 층에 있는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더라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길에 그 중앙차선 뭐 차로를 표시하는 흰선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자동차들이 대부분 그 중고품을 일본이나 한국에서 수입한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일본 차는 이 운전석이 반대쪽 우리나라랑 다른 쪽에 있습니다. 한국 건 여기. 근데 가운데 중앙선 넣었는데 그런 운전대가 다른 차들이 막 뒤엉켜서 다니는 걸 보고 참 이것도 황당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버스들에는 보면은 한국에서 수입한 버스들은 간판을 한국에서 써있던 글자판들을 안 띄고 그냥 붙여놔가지고 한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 버스에. 자유경제원 그 원장했던 그 김종호 박사가 쓴 책 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운대행 버스를 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운대 가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버스를 수입해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가서 며칠 있으면서 기념품 좀 살라고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연필을 수백 자루를 이렇게 그냥 막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제가 그 소련 연필을 이렇게 하나 살라고 보니까 심이 가운데 있는 거가 별로 없습니다.
연필의 심을 가운데도 정확히 못 넣는다는 걸 알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 육군 마크가 있는 시계를 하나 사려고 봤더니만은 다 서 있어요. 근데 시계가 가는 시계를 사야 되니까 그 백화점 점원이 막 밥도 주고 흔들어 보고 난리치는데 안 가더라고요. 시계가 가질 않는 겁니다. 이 기념품으로 돼 있는 시계가. 그래서 내가 사질 않았습니다. 내가 그 점원한테 뭐 그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들었겠지만은 내가 이걸 보고서 너네들이 그 제트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드는데 그런 나라가 맞냐라고 내가 오히려 거꾸로 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해군하고 러시아 해군하고 이렇게 같이 정복을 하고 있는데 그 배 사이가 이제 몇십 미터 되죠. 우리나라 해군 병사들이 러시아 군들하고 그러니까 수화를 합니다. 러시아 군이 칼을 딱 들어요. 그러고서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 5달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도르래를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거기다 5달러를 묶어가지고 잡아당겨서 가면은 그 친구가 또 칼을 주고 모자도 사고 뭐. 그러니까 군수품을 팔아먹는 겁니다. 자기 러시아군 대검, 러시아군 모자 이런 거를 파는 거 보고서 아, 참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매년 5월마다 퍼레이드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거의 2008년까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이제 석유가도 좀 괜찮아지고 그래가지고 2008년에 다시 참 그러니까 1990년에 망한 다음에 2008년에 돈이 좀 되니까 돈이 좀 됐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그 군사 퍼레이드를 나라들이 참 다 그래요. 러시아가 이런 그 프레스티지에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프레스티지를 자랑할 만한 나라는 지금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봤을 때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그 1년 수입이 세계 평균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평균보다도 못 사는데 그런 나라가 뭐 TU-160이라는 폭격기를 띄우고 한국 주변을 이렇게 비행기로 나르고 그러는 거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 의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최근에 그 북한의 그림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추운 백두산에 말을 타고 그 눈 위를 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나는 그 아무리 봐도 뭐 푸틴이 우통 다 벗고 말 타고서 뭐 그런 사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뭐 푸틴이 자기 그 마초를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참 보면은 그게 그 오늘날 21세기에 그게 맞는 모습이냐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뭐 백마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성스러운 뭐 동물로 이제 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백마를 탔는지 모르지만은 백마를 타고 눈이 덮여 있는 백두산을 뭐 이렇게 그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반도 상황이 뭐 대단히 그 좀 복잡합니다. 마침 그 오늘 그 중앙일보에 박보균 대기자가 글 하나 쓴 걸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답답해요.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답답한 상황인데 한국 사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 조선조 분위기로 퇴행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으로 퇴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뭐 정말 들어서 이 글에 제가 이 동의를 합니다. 이념형 정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다음 달은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다. 보수 우파는 조국 사태로 단련되었다. 그들의 정치적 감수성과 대응의 자신감은 확장되었다. 뭐 등등.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뭐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번째 오늘 강의 제목을 남북한의 가짜 평화 쇼가 끝났다. 이것은 마침 그 문화일보에 이미숙 논설위원이 쓴 그 논설의 제목이 가짜 평화 쇼는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그 제목을 제가 차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글을 보면은 뭐 이 논설위원 뭐 저도 잘 아는데 백두산 등정은 22개월간의 비핵화 대화쇼를 접고 중대한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신호다. 김정은이가 그 뭐 드문드문 백두산을 오르는데 한번 백두산 오르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건 참 무시무시한 결정을 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요번에도 뭐 꽤 무시무시한 뭐 등골 서늘한 그런 결정을 하려고 오른 것이냐. 그래서 중대한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신호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제2의 대남 도발이나 핵실험 재개, ICBM 도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이제 10월 23일이니까 어제 신문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문 대통령은 물론 탄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재선 캠페인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악몽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약간 좀 무슨 소리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좋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몽이다 그러놓고 그 이유를 대표적인 외교 성과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약점을 노린다까지 이제 썼습니다. 요 다음이 저는 이 다음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나는 그 맞는 글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에 나선다면 그것은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천재일우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게 결정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1대1로 맞짱을 뜨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문투가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재율의 전화위복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대선은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 초입니다. 선거 직전의 급변 상황, 즉 10월에 충격이 일어나곤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 변수가 많죠. 이미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는 중앙정보국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가 이제 생겼죠. 뭐 생긴 지 벌써 한 2, 3년 되지만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았다. 최대 압박으로 빅딜에 집중하되, 빅딜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이 핵을 다 없애면은 뭘 해준다가 빅딜입니다. 최대 압박으로 빅딜에 집중하되 여의치 않으면 코피 전략이나 부분 공격 또는 예방전쟁 차원의 전면 파괴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이건 뭐 당연히 다 우리가 추론으로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미 국방부 시뮬레이션에선 북한이 반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렇죠? 미국의 공격은 북한이 반격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코피 전략 그런 거가 아닐 거다. 코피 전략 하면은 코피 흘린 사람이 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방에 이제 해결하는 거로 하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더 큰 변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말에 대북 군사국경 직전까지 갔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체제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이 기사를 나는 북한이 심각하게 음미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뭡니까? 지금 비핵화 쇼 와중에도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후견을 다져왔지만 이건 뭐 100% 성공하지는 못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매달리며 미일과의 공조 틀까지 깨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패착입니다. 북한하고만 잘 되면 된다 해가지고 미일과의 공조를 깼기 때문에 오히려 공중에 뜬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설위원회 요구사항인데 이건 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문 정부는 동맹의 바퀴를 린치핀으로 다시 조이고,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미국의 린치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없으면 마차 바퀴가 축하고 연결돼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린치핀으로 다시 조이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복원해야 한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8월 22일 날 이것을 다시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개월 유예 기간이 있는 겁니다. 11월 22일 밤 12시에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이제 끝나는데 이거 끝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떨어뜨릴수록, 요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으로 쓴 것인데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오케이 뭐 이렇게 보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떨어뜨릴수록 한국이 나서서 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한미동맹이 더 절절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쓴 것이죠. 한국은 세계 최강국이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 동맹의 사활을 걸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허구로 드러난 이상, 그렇죠. 이걸 허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못해요.
김정은이 아니라 다른 정권이 들었을 때 그 정권이 비핵화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비핵화 의지가 허구로 드러난 이상 민족공조의 환상에서 탈피해 한미동맹과 한일공조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북핵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논설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뭐냐면은 그 일본의 그 천황이 이제 취임식을 엊그제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특사를 보냈는데, 뭐 사실은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이 가는 것이지만은 대통령은 가지 않고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상당한 그 뭐 지일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정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인데, 이낙연 총리가 그 축하 사절단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이 대통령 친서도 뭐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이렇게 요 내일이 지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 전에 이낙연 총리가 뭐 지인들을 막아가지고 이제 저녁 한번 같이 먹었는데, 정대철이라고 아주 원로 정치가죠. 이분이 일본의 특사가 가지 않았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국무총리가 아이고 형님 그건 비밀이에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뭐 흘러흘러 들은 얘기인데,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특사를 보냈다라는 그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겉으로는 일본하고 싸워서 이제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뒤로는 특사를 보낸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 특사가 가서 갈등 해결 전망이 일본 신문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측이 원하는 해결 방안을 다 내놓을 가능성은 없죠. 그것은 바로 그 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배상 판결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배상은 다 끝난 거로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작년에 일본은 다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뭐 교포들 불러다가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일은 숙명적인 이웃이다. 이사를 못 간다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가 원래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장하던 말입니다. 일본이 지정학적으로도 물론이고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중국이라는 위협, 그리고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민주국가하고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은 뭐 국제정치학의 상식입니다. 브레진스키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만약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한국은 세 가지 아주 골치 아픈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첫 번째는 중국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건 비참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해서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브레진스키 교수가 한국이 일본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는 걸 알고, 그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것을 못한다면은 그럼 핵무장을 하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일본과 합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우리가 뭐 여러 차례 그 소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 못 간다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래서 11월 22일 지소미아가 다시 이제 폐기가 아니라 다시 그 살아남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뭐 조그만 그 물꼬가 튄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말 타고 뛰는데, 저 흰 말 저거 보니까 말이 그 상당히 그 품종이 좋은 말이겠죠, 당연히. 저것도 그 미국이 북한한테 수출 금지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수출 금지 품목이 아주 웃기는 것들이 많은데, 뭐 평면 TV, 피아노, 뭐 망원경, 고급 만년필, 그리고 종마, 이게 종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우수한 그 말이죠. 근데 그걸 타고 이제 뛰는데, 가서 이걸 한 다음에 이 사진과 같이 그 북한의 뭐 방송으로 이제 나온 거를 저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거를 지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astride a pale horse, pale이라는 게 창백한 뭐 이런 뜻이죠. 김정은이 창백한 말을 타고 달렸는데 urges self-reliance in face of U.S. sanctions.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자력 갱생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지도자는 자기 나라의 어려움이 정말 시슬리스 생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북한의 그 국가 미디어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은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제재가 적어도 김정은과 그 일파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하고는 달라요. 북한 주민들은 뭐 어차피 자기네들은 가난한데 뭐 제재가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다. 그래서 뭐 회령 같은 곳에 보면 물가가 내려가기도 하고 기름값이 내려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지금 저희가 한번 그 미국의 북한 전략적 교살 작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의 그 아주 최고위층을 겨냥하는 그런 그 제재를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핵을 내려놓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미국만 만나면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체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해달라는 거랑은 사실은 얘기가 다르죠. 자기네 그 북한의 최고 극소수의 귀족들이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도 있어요. 인민의 고통은 분노로 바뀌었다. 인민의 고통을 김정은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His people's pain has turned into their anger. 그 북한 주민의 고통은 anger, 분노로 바뀌었다. 근데 이제 이 신문에 보면은 북한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백두산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래서 그 자기 고모부 쏴 죽일 때도 거기 갔었고, 이제 큰 결심을 할 때 거기를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갔다 온 다음에 맨 처음에 가서는 그 막 미국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달프고, 그래서 그 고달픔은 분노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한 열흘 후에는 우리는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특별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더군요. 트럼프의 어법이 그렇죠. 나는 김정은 좋아해. 김정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 김정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김정은과 그 일파를 가장 못 살게 구는 사람도 트럼프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진들 보면은 뭐 여러 장 찍어가지고 서방 측 언론에 다 했고 미국 신문들에도 다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라고, 이거는 우리나라 신문으로 치면은 국방일보나 같은 신문인데 거기에도 이 기사가 아주 길게 나오고 사진도 여러 장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은 뭐 지금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강산에 와가지고 금강산 관광지구 거기에 가보면 뭐 현대가 그 호텔도 줘놓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시설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김 위원장이 김정은이가 금강산 관광지구내 한국 측 자산의 철거를 지시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난 남쪽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라라고 발언했다. 근데 참 이 말이 나왔을 때 보면은 참 한국 정부가 좀 그 답답해 보이고 좀 안 돼 보이는데,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통일원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져준 거는 좀 낡았다, 오래됐다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라는 것은 한국의 통일부나 한국의 청와대랑 합의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대가 줘줬으니까 현대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부셔버리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뭡니까? 결국은 현대가 저기에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것이 다 끝나고, 그래서 그 남북 간에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애초부터 금강산 가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왜? 금강산 가서 돈 주면은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금강산 가서 달러를 놓고 오면은 그 달러는 김정은 일파와, 옛날엔 김정일이죠. 김정일 일파와 그들을 잘 살게 하고 그들이 핵폭탄을 만드는데 그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원래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90년대서부터.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금강산 관광은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아예 자기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제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이 평화 경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죠. 완전히 거부하는 거고 김정은이 자기 목소리로 한국하고 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작년 3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하긴 뭐 남북한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죠. 해빙기를 맞았다고 생각했더니 맞습니다. 해빙기를 맞은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의 여파로 빠르게 경색되었다. 그거로 경색된 것이 아니라 원래 풀어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풀어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몸이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해지지 않고 있는데 남북교류 협력이 중단됐고 대남 변환의 강도와 빈도는 높아졌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다.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도 쏟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잘 안 되던 것이 어거지로 있다가 지금 다시 남북 관계의 그 본질이 나타난 겁니다. 본질이 다시 보인 것이죠. 지금 2년 동안 그것을 감추느라고 뭐 북한도 좀 애를 좀 썼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 아마 드러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드러내면 북한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금강산에 맞게 다시 만드는 모양인데 걔네들이 만들면 전기라도 제대로 갖다가 전선을 연결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전기도 없고 그런데 뭐 노동자 합숙소보다도 못한 꼴불견이다. 낙후하고 남루하다. 땅이 아깝다. 이런 말들 다 했대요. 이게 그 현대의 재산을 북한이 다 몰수하거나 부셔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그렇게 나오니까 정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못 하는데 재계가 격앙됐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현대가 지금 좀 황당한 상황이 돼 있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혔는데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한 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정몽원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숱한 시련을 겪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북 뭐 활동을 했는데 그는 그 재계의 한 관계자입니다. 결국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핵무기를 완성한 이후 더 이상 우리 기업에 대해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죠. 준 돈이 핵폭탄 만드는 데 쓰였다라고 재계의 한 관계자가 얘기했다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참 우기면서 살았죠, 그동안에.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뭡니까?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불필요해졌으니까, 즉 핵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없애는 것을 토사구팽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리가 토사구팽 당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금강산에 남겨진 흔적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고 정리 대상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 회장과 현대그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국제정치가 아니라고 착각한 게 잘못이죠. 쿠르드족이 미국한테 배반당했다. 국제정치에는 이익이 있는 것이지 배반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대만하고 관두고 중국하고 수교한 건 뭡니까? 국가의 이익상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국제정치는 도덕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국제관계는 언제든지 냉혹한 겁니다. 이걸 자꾸 뭐 북한이 우리를 때리고 싶은데 돈 주니까 못 때린다? 그런 거 없는 것이죠. 아까 그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 진짜 핵을 다 만드는 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건데 보엘벨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사람이죠. 2019년 10월 11일 주미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에다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즉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다 완성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로 다 완성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북한이 정말로 핵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역량은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북한이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백두산을 뭐 달리면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금강산에 있던 한국의 시설물들을 전부 다 보기 흉물이니까 다 싹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 뭐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 국제 정치를 아주 참
절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좋은 말들을 몇 개 그냥 최근에 본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는 거로 오늘 이 강의를 대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칠하고 조지 프리드맨하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처칠이 한 말인데 You have enemies? 당신에게는 적이 있는가? Good, 좋다. That means you've stood up for something, sometime in your life. 적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생애 중 어떤 시대에 stood up, 그러니까 당당하게 서서 대적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적이 없는 나라가 그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나라는 항상 적을 만든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적이 있느냐? 그것은 좋은 일이다. 바로 그 사실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당신이 그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주적이죠, 주적. 북한이 주적인 이유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원하는 정치 체제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 북한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를 없애고 북한 체제로 합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주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을 적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살았죠.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그 플래시 포인트라는 이거 유럽 정치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이제 11월 중에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그 서평을 하면서 이제 쭉 이분이 한 글을 쭉 곰곰이 읽었는데 거기에 아주 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서, 그렇죠.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어서 전쟁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서 서로 상대방을 거칠게 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거칠게 대하면 전쟁 날까봐 그래서 있는 힘 다해서 부드럽게 대해주고 있죠. 전쟁은 서로 이익이 너무나도 달라서 싸우지 않으면 치를 대가가 싸우면 치를 대가보다 더 클 때 일어나는 것이다. 얼마나 절절한 얘기입니까? 교훈을 못 얻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거칠게 대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너무나 다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익을 참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는 게 더 대가가 그게 더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평화를 위하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답을 주는 것이죠.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한 그 책에서 한 말인데 전후에 활동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부유하고 나약한 것이라고. 그렇죠? 부유하고 나약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 간에 보면은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나라의 2%입니다. 5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남북한 관계에서 왜 한국이 쩔쩔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부유하고 나약한 것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출신 그 미국의 철학자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그 조지 프리드맨 박사 말입니다. 부는 오로지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 빈곤층과는 달리 부유층은 질투의 대상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고 있다. 강한 이들과는 달리 부유한 사람들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내 부친은 이제 이 프리드맨 박사가 이 사람이 그 헝가리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2차 대전 때 정말 막 학살당하고 그러던 유태인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사실은 피신시킨 겁니다. 미국 이민을 온 곳이 그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내 부친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싸구려 총알에도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곤 했다. 참 맞는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제정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힘없는 분은 재앙을 초래한다.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면 좋지만 유감스럽게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그 국제정책의 대가들이 그냥 그 자기네 저서에서 평범하게 써놓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 문제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뭐 정치가 이제 시끌벅적 하니까 뭐 탄핵의 위험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이제 탄핵까지 가서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직을 잃을 가능성은 뭐 사실상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짜증나고 뭐 화가 나고 이러는 일이 이제 진행되겠죠. 이러는 상황 하에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미국과 그 약속한 거 지키지 않고 뭐 만약 다시 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핵 실험을 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저는 이제 다시 미국이 아까 이미숙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 폭력적인 방법을 언제든지 테이블에 올려놓다고 그랬죠. 그 방법을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뭐 다시 한 번 더 그 위기가 오는 것이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미국 데이터를 지금 조금 몇 개 봤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로 요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0월 22일자 폭스뉴스에 난 얘기인데 미국 경제가 뭐 전번 시간에 뭐 어떤 그 미국 사람이 미국 신문에 미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통령이 떨어진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서 지금 3년 지났는데 미국 가구의 평균 수입이 5,003달러가 늘었습니다. 5,003달러.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할 때 그때가 미국 1가구당 평균 소득이 6만 1,000달러였는데 2019년 8월 현재 6만 5,976달러로 늘었다. 예. 그러니까 가구당 약 7,70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 가구 평균 소득이 연평균 7,700만 원. 그러니까 7,700만 원이 미국의 딱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시 대통령은 8년 동안 재임기간 동안에 미국 가구의 평균 수입이 400달러가 늘었답니다. 8년 동안. 그리고 오바마는 8년 동안 1,043불이 늘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동안 5,003달러가 늘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보면 경제가 확실히 좋은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학을 이제 미국에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화당이 되면은 보통 세금이 내려갑니다. 대기업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도 세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이 가구당 한 2,500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세금이 2,500달러가 줄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2,500달러 더 벌었다가 되는 것이죠. 5,003불 수입이 증가했는데 세금을 2,500달러 덜 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1980년 선거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 카터 대통령이 다른 것도 못했지만은 제일 문제가 경제였습니다. 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4 years ago? 지금 당신은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4년 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트럼프가 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 건 전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압도적으로 1980년도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선거하기 바로 전달인 10월 달에도 카터한테 10% 이상 지는 거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여론조사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 트럼프 시대에 와서 그 여론조사는 정말로 맞지 않는 뭐 다른 때도 잘 안 맞았는데 유난히 트럼프 시대에는 더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저자가 트럼프 시대의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별로 뭐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까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보고 계시는데 Why polls don't matter in the age of Trump. 트럼프 시대에는 왜 도대체 그 여론조사라는 거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느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트럼프한테 극히 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죠. 트럼프 시대에 여론조사 너무 이렇게 100%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데이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일이 지금 뭐 미국의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헤맨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내년 대선을 위한 그 선거 자금을 3억 달러를 맞다고 그럽니다. 3억 달러.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도 막강한 후보로 돼 있는 조 바이든이 3쿼터에 1,500만 달러를 모았다고 그러는데 1년을 이제 3쿼터니까 7, 8, 9 석 달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1,500만 달러는 트럼프가 단 이틀 만에 모은 돈에 해당된다라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는 팀이 아무래도 좀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면은 50% 어프루벌 레이팅이라고 나오는데 라스무센이라는 데서 조사한 겁니다. 제가 방금 지금 그 여론조사 별로 믿을 거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압도적으로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50% 어프루벌 레이팅을 받았다 그러는 것은 대단히 높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라스무센에서 10월 16일자가 보니까 이게 그 트럼프 트윗에 올라온 것인데 50% 지지를 받는 거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번 주도 뭐 요 정도 하면은 큰 사항들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뭐 상황이 계속 진행될 텐데 또 뭐 뉴스가 나오는 대로 또 이렇게 정리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